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남양주에서 나고 자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흔히 이 다산으로 알려져 있는 정약용 선생은요, 다산이라는 호보다는 다른 호를 더 즐겨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사암, 기다릴 사, 암자, 암, 암자에서 기다린다는 뜻으로요. 사암은 100세 이사 성인 입으로, 즉 뒷날의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함이 없다라는 이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훗날 어떤 성인에게도 자신의 학문은 질책받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의 한 표현이고요. 또 후대를 기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박해로 인해 이 당대엔 다 펼쳐 보일 수 없었던 개혁의 꿈을 오롯이 역사를 초월할 수 있는 저술로 담아낸 정약용 선생. 200여 년을 달려온 정약용 선생을 만나봅니다. 1762년 남양주 마제마을. 진사 정재원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낙담,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습니다. 그의 양력 8월 5일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도세자의 편에 섰던 남인 집안에서 사도세자가 죽은 해에 태어난 그가 바로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입니다. 네 살 때부터 천자문 공부를 시작한 약용이 7살에 지은 시가 바로 산. 7살 약용의 놀라운 관찰력을 보여준 예사롭지 않은 시였습니다. 시를 본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비범한 인물이 될 거라 예언했습니다. 7살 약용의 놀라운 관찰력.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네. 멀고 가까움의 자세가 다른 탓이지. 팔대를 연이어 문과에 급제하고 옥당에 든 명문 양반 가문의 후손. 청렴한 목민관이던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다녔고 실제 어떻게 수령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직접 본 특별한 경험을 하며 성장합니다. 탕평책을 실시한 영정조시대. 그러나 사도세자 사례를 찬성한 노론과 사도세자 사례를 반대한 남인 간의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즉위 후 중용된 남인. 정약용은 그 남인 가문에서 남인학파의 기풍과 철학을 익히며 성장합니다. 이 정약용은요, 22세 되던 해인 1783년 이 초시와 회시에 잇따라 합격한 뒤 드디어 성균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왕과 토론하고 왕의 시험을 끝없이 치러내야 하는 성균관 유생이 된 것이죠.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 즉위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정조와 정약용의 뜻이 통한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에게 중용에 관한 의문을 풀어내라는 시험을 내린 정조. 그런데 응당 남인 퇴계의 학설을 인용해야 할 남인 정약용은 서인 율곡의 학설을 인용한 답안을 제출합니다. 정조가 바라던 인물의 탄생. 개혁을 위해 기득권 노론 세력 견제가 필요했던 정조. 열린 사고를 가진 정약용과 같은 개혁 세력의 성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국가개혁의 꿈을 품은 정조와 정약용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정조는 정약용이 성균관 유생 시절이던 때부터 독단 일이 잦았고요. 이 궁중의 측들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1789년 정약용은 28 나이에 드디어 대과에 급제합니다. 그해 갓 대과에 급제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임 행정관에게 정조가 내린 특별한 하명, 배다리를 건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정통성 확립이 절실했던 정조가 기획한 대규모 국가 행사.
어머니 해경궁의 회갑을 맞아 2천여 명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사도세자 등을 참배하려던 겁니다. 배다리 제작 주무관청인 주교사의 설계안이 영 마뜩쳐놨던 정조는 정약용에게 제작해보라 하명합니다. 조선의 여러 배다리 기록을 보면 연산군 때는 왕의 행차 때마다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배다리 제작에 고깃배 800여 척이 동원됐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발상의 전환. 정약용은 어민들의 배가 아닌 대형 조운선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세곡을 운반하던 말하자면 나랏배인 조운선. 340여 미터 한강을 건너기 위해 동원된 조운선은 36척. 백성의 삶을 먼저 살핀 정약용의 철학이 깃든 배다리입니다. 2천여 명이 안전하게 지나갈 배다리, 그걸 200여 년 전 정약용이 해낸 것입니다. 이 배다리로 토목공학적 능력을 입증한 정약용에게 정조의 은밀한 또 다른 계획이 추진됩니다. 이 선 이후 이 화성에서 새로운 국가개혁을 주도하려는 비밀 계획을 세웠던 것. 정조의 그 비밀스럽고 원대한 프로젝트를 맡은 이도 역시 정약용이었습니다. (1792년) 말 부친을 여의고 3년상을 치르던 정약용에게 정조는 비밀리에 화성 설계를 지시합니다. 여러 책을 보내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기기도설. 선교사 테렌지가 서양 기술을 중국에 소개한 책이었습니다. 기기도설의 많은 도면들 중 정약용이 가장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 대형 바퀴 속에 사람이 들어가 돌리면 연결된 기어가 줄을 감아 올립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정약용의 거중기입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것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게 한 것이죠. 독특한 점은 복잡한 부품을 하나로 묶어 모듈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놀라운 공학적 상상력이 담긴 발명품은 거중기보다는 이 유형거입니다. 유형거는 기존 수레의 단점을 극복한 발명품인데요. 기존 수레는 바퀴가 높아서 돌을 싣기 어렵고 또 바퀴살이 약해 무거운 돌을 실었을 때 망가지기 쉬웠습니다. 이게 유형거인데요. 손은 봇줄로 이렇게 끄는 게 맞고요. 사람이 뒤에서 출렁거리는. 보시면 폭이 되게 좁죠. 수레의 폭이 좁고 너무 높습니다. 불안정한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돌을 낚아채는 거죠. 돌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이 돌은 꽉 붙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출렁거리게 만듭니다. 화성 건축 현장에 투입된 거중기가 1기였던 데 비해 유형거는 11량 투입됐습니다. 이러한 정약용의 발명품들로 애초 예상했던 건축 기간은 10년이었지만 실제 화성은 2년 9개월 만에 완공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 전략이었던 이 정조와 정약용의 합작품 화성. 이 화성 건축 200여 년이 지난 1997년 이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데에는요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8세기 군사 건축물들 중 가장 잘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 건축 과정을 상세히 빠짐없이 기록한 화성성역 의궤가 현존한다는 것, 그리고 위민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성에 담긴 위민 정신. 화성 기적비에는 둔전을 설치해 농사 지은 것은 먼 날을 염려한 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주어 수탈 염려 없이 풍년의 기쁨을 맛본 농민들.
그것만을 누리던 양반 지주층에 대한 경고의 의미였다는군요. 정조와 정약용은 서로를 단련시킨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이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이 목민관으로 지냈던 지역에 정약용을 암행어사로 파견합니다. 백성들의 비참한 실상에 큰 충격을 받은 정약용. 정조의 최측근 인사들의 실상을 낱낱이 기록해 올립니다. 전 현감 김영직은 5년 동안 재직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한 자로서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한 데다 술이나 마시며 탐관오리 짓을 일삼고, 전 군수 강명길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짐꾸러미는 너무나 많아 흙을 실어 나르는 배가 그 짐꾸러미 실어 나르느라 흙을 실어 나르지 못할 정도여서. 그때 정약용이 고발한 정조의 또 다른 최측근 서영보. 백성들에게 세곡을 과다 징수한 그의 비리도 낱낱이 들춰냈습니다. 이것은 서영보와 정약용의 질긴 악연의 시작. 암행어사 정약용이 올린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비리 보고서 정조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자 정약용은 상소로 직언합니다.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탐관오리로서 엄연히 법을 범했는데 그대로 놓아주고 죄를 묻지 않으신다니 어리석은 신의 소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법을 적용할 때는 마땅히 임금의 최측근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왕권으로 이 기득권인 양반 지주계층의 특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 그러나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 새로운 조선을 이루려던 그들의 꿈은 우리가 이미 아는 역사 그대로 좌절되고 맙니다. 1799년 정약용은 사직상소를 올립니다. 정조 개혁 정치의 동반자였던 정약용에 대한 반대파들의 끝없는 견제. 한 달 후에야 사직을 허락한 정조. 그렇게 정약용은 끝내 정조 곁을 떠납니다. 한강수 흘러 쉬지 않고 삼각수 높아 높아 끝이 없도다. 산천은 변에 바뀔지라도 당파 짓는 나쁜 버릇 깨부술 날이 없구려. 한 사람이 모함을 하면 문입들이 차례로 전파하여 간사한 사람들이 세력을 잡았으니 정직한 사람 어느 곳에 둥지를 틀려. 외로운 난새는 깃털이 약해 가시 찔림 감당할 수 없기에 구차하게 돛담배 얻어 타고서 멀리 멀리 서울을 떠나노라. 고향 남양주 마제마을로 돌아온 정약용은 노자 도덕경의 한 대목을 인용해 여유당이라는 새로운 당호를 짓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이 사직한 지 1년여 뒤인 1800년 6월. 나으리, 잠시 좀 나와보셔야겠습니다. 정조가 정약용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무렵 정조는 개혁 반대 세력을 조정에서 몰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금음 깨면 입궐하라는 정조의 명. 정약용을 재등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 금음에 입궐하라던 정조. 조선 22대 왕 정조는 금음 전날 붕어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 12일 밤에 특별히 서리를 보내 책을 내려주시고 안부를 물으신 것이 바로 영결의 은전이었다.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니 12일에 이르러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군신항에는 이날 저녁에 영원히 끝나버렸다. 전하,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을 기회는 그렇게 끝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조 붕어 이듬해 천주 교도들을 영모죄로 처단하라는 법령이 반포되고 정약용은 포항 장기로 유배됩니다. 같은 해 10월 다시 한양으로 압송된 정약용, 정약전 형제는 이번엔 강진과 흑산도로 유배됩니다. 한양에서 보름을 걸어 나주에 이른 정약용 형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기약 없이 이별을 앞둔 형제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초가주막 새벽 등불 푸르스름 꺼지려는데 일어나 샛별 보니 이별할 일 참담해라. 두 눈만 말똥말똥 둘이 다 할 말 이뤄 애써 목청 다듬으나 우열이 터지네. 누구도 반길 리 없는 역적 죄인. 주막 사이제 주인의 배려로 겨우 몸을 의탁하게 된 정약용은 몇 날 며칠 술로 마음을 달래다 곧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진 순간에도 붓을 들어 꿈을 일으킨 정약용. 정약용은 경전 해석에 주력하며 필생의 저작을 써내려갑니다. 정약용의 대표작은 단연 목민심서. 서문에서 지방관리 즉 목민관의 폭정을 비판합니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유배지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며 백성들의 참상을 더 가까이에서 목도한 정약용은 대표작 목민심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정약용의 목민심서 증보본은 해배 후 이 고향인 남양주로 돌아와 완성되는데요. 백성을 잘 이끈다는 뜻의 목민. 그런데 심서에는 애틋함이 있습니다. 정치 박해로 등용되지 못해 실천할 수 없으니 내 마음속에서나마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목민심서에는 목민관, 즉 수령으로 임명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지켜야 할 지침들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청렴과 공정으로 집약됩니다. 목민관이란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집필한 것은 백성들이 만나는 첫 번째 국가 지방 관리들의 폭정 때문입니다. 유배 시절
소란스러운 소리에 한 초가집 앞에 멈춰선 정약용. 뭐야 세금을 내거라. 정말 못 내겠느냐? 돈이 없단 말이야. 관아에서 나온 아전은 내놓으라 하고 사내는 더는 내놓을 것이 없다 통사정합니다. 봐라, 받으거라. 이겨. 이 보아하니 아전은 상중인 사내를 찾아와 죽은 애비와 갓 태어난 아들 몫의 군포까지 내놓으라 엄포를 놓습니다. 급기야 아전이 사내의 유일한 재산인 소를 끌고 가려 하자 사내는 제 생식기를 잘라버립니다. 아이 낳은 게 죄라는 것. 정약용은 이를 시 애절량에 담아 통탄합니다. 시아버지 상복에 갓난의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조, 부, 자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올랐네. 가서 호소하고 싶지만 관정 문직이 호랑이 같고 이정이 으르렁대며 진즉에 소 끌어갔네. 부호들은 1년 내내 풍악 올려 즐기지만 쌀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 없더구나. 너나 나나 한 백성인데 어찌하여 후하고 박한 거냐. 정약용의 꿈은 이제 개혁을 넘어 국가 개조에 이릅니다. 그 꿈을 담아 써내려간 당대의 금서 경세유표. 정약용은 정조와 함께 꿈꾸었던 백성을 위한 나라, 새로운 조선의 모습을 경세유표에 조목조목 서술해 갔습니다. 지주층의 횡포, 가혹한 수탈로 이 백성들의 삶이 위기라고 진단한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토지개혁안으로 정전제를 제시합니다. 정전제는요, 이 토지를 이 우물정자 아시죠? 이 우물정자로 구등분한 다음에 둘레 8개의 구역은 이 농민들이 각각 경작권을 갖는 것이고요. 가운데 공전에서만 공동으로 경작한 수확물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였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유학의 본류에 천착한 정약용. 경세유표에는 혁명에 가까운 개혁안들이 서술돼 있습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 서문에 무너져가는 조선에 대한 통탄과 분노 그리고 경고를 담아놓기도 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썩지 않은 분야가 없다. 그런 썩은 나라를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일표 이서의 마지막 흠흠신서는 현대의 판례집 같은 것인데요. 흠흠이란 걱정이 돼 잊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옥사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은 사람이 더러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경사로서 근본을 삼고 모든 것은 상정하여 옥사의 담당자에게 주어서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정약용이 흠흠신서에 담은 판결 철학과 원칙은 정의와 공정. 정약용이 말하는 공정함이란 힘없고 돈 없고 그런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만약에 법을 어겼다라고 판단됐을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 정약용 선생은요, 백성들의 삶이 윤택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약용의 큰 업적은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냈다는 점이죠. 이 조선 후기 최고의 약단이었던 추사 김정희, 이 제자들과도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정약용의 제자들. 정약용은 그렇게 18제자들을 출중하게 길러냈습니다. 18년 유배살이. 정약용이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을 달래던 곳. 너른 바위에 앉으면
내려다 보이는 강진만. 그토록 그리워한 고향 남양주 마제마을 앞 열수 풍경과 흡사했던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던 긴 세월. 아버지 정약용의 면모는 자녀들에게 보낸 많은 편지글로 전해집니다. 패족의 후손으로 좌절의 시간을 보내던 아들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이나 귀에 총명이 없느냐? 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느냐? 영원히 패족으로 지낼 작정이냐? 너희 처지가 비록 벼슬길은 막혔어도 성인이 되는 일이야 꺼릴 것이 없지 않느냐? 문장가가 되는 일이나 통식달리의 선비가 되는 일은 꺼릴 것이 없지 않느냐? 꺼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을 벗어날 수도 있고, 가난하고 곤궁하여 고생하다 보면 그 마음을 단련하고 지혜와 생각을 넓히게 되어 인정이나 사물의 진실과 거짓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18년,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은 18년 만에 해배, 즉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귀향, 강진에서 꼬박 14흘을 걸어 꿈에 그리던 고향 남양주에 이르렀습니다. 정약용의 고향 남양주 마제마을, 그리고 그가 유난히 사랑했던 열수. 열수에 왔구나. 열수는 고향 마제마을을 품고 흐르는 한강의 옛 별칭입니다. 정약용은 환갑이 되기 전까지 자신을 열수 정약용이라 칭했습니다. 해배 후에도 계속된 정치적 박해. 그런 정약용에게 위로가 되어준 고향 마을의 수종사.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한눈에 펼쳐지는 수종사에서 추사 김정희, 초이선사 등과 더불어 차를 음미하며 세상의 변혁을 논했습니다. 또한 당대 대표 학자들이 정약용의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정파도 나이도 초월한 교류였습니다. 1822년 회갑을 맞은 정약용은 스스로 묘지명을 쓰며 일생을 정리합니다. 1836년 음력 2월 22일 결혼 60주년 되던 날, 어떤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정약용은 시한수로 생을 정리합니다. 슬픔을 짧고 기쁨을 길었다. 철학가였으며 경제학자였으며 의학자였으며 과학자였고 탁월한 문학가였던 정약용. 이 당대 학자들과 격이 없는 문답을 나누고 이 왕성한 저작 활동으로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들과 2,500수에 달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곳 남양주에서 태어나 75세를 일기로 운명하는데요. 역사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고심을 거듭했던 정약용 선생. 19세기 정약용이 이루려던 꿈은 21세기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